이상하게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잖아요. 네. 그러면 꼭 환율을 끌어올려요. 환율이 올라가잖아요. 그 국가 경제는 반드시 쇠락의 길을 걸어요. 제발 그걸 좀 그 정책 당국이 좀 인지해 줬으면 좋겠어요. 실패에 대한 반성이 없으면 그 실패는 반드시 반복해요. 지금 상황이 그렇다고요. 저는 이제 매년 경제 전망서를 내고 있고요. 2050년까지 내기로 이제 약속을 해놓은 상태인데, 이제 경제를 전망한다는 얘기는 결국 내년 경제 성장률이 몇이다 이렇게 전망치를 제시하는 것에 해당되기도 하는데, 그럼 이렇게 경제 파고 금융위기 정도니까 저는 23년 경제 성장률을 1.4에서 1.9%로 전망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1.4% 정도로 하향 조정을 한 상태인데요. 그러면 이렇게 한국 경제가 정말 어려워진다라고 판단했을 때 혹시 23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좀 제시해 주신다면 어떠실까요? 저는 마이너스 3%도 어렵다고 봐요. 와, 마이너스 3%. 이야. 경기라는 것은 어떤 일정한 흐름을 갖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승할 때는 완강하게 상승하고 하강할 때는 또 완강하게 하강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하강할 때는 이게 약순환하는 성격이 굉장히 강해요. 생산이 줄면 소득이 줄고, 소득이 줄면 소비가 줄고, 소비가 줄면 다시 생산이 줄고, 이런 악순환하는 성격이 강한데, 지난해 우리나라 4분기에 마이너스 1.5% 성장했잖아요. 이건 연율이에요. 한국은행은 꼭 그 분기별 성장률로 하던데 그러면 안 돼요. 미국 같은 나라는 다 연율로 발표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1.6% 성장했다. 이게 분기 성장률이라면 높은지 낮은지를 판단하기 어려워요. 근데 이게 최소한도 6.5% 이상이 되거든요. 이게 거의 7%에 가까운 건데 연율로 환산하면 그럼 야 이거 엄청난 성장률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따라서 이게 연율로 분기 성장률을 발표를 하는데 한국은행이 자꾸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 마이너스 0.3인가 0.4인가 그러는데 연율로 따져보니까 마이너스 1.5더라고요. 그러면 그 경기 하강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 걸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속도가 유지되면 우리나라 올해 성장률은 마이너스 3% 어렵다. 그 밑으로 빠질 수도 있다. 거기에다가 미국에서 터지든 혹은 중국에서 터지든 다른 나라에서 금융위기가 터져서 세계적으로 전염이 돼서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진행하면서 그게 우리 경제를 덮치면 더 어려운 지경에 빠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시군요. 그러면 우리나라 역대 성장률로 봤을 때 IMF 외환위기 때 우리 한국 경제가 마이너스 5.1%로 역성장했으니까 그때를 제외해 놓고 보면 가장 낮은 성장률. 사실은 1962년이 가장 심각했어요. 62년 정말 심각했었고. 그러니까 50년대는 빼고. 맞아요. 5, 60년대 좀 빼고 그랬을 때. 62년도에는 우리 국민들이 겪은 경제난은 1998년에 겪은 것은 그게 비교가 안 돼요. 당시에는 그 동아일보 사회면 보잖아요. 그럼 한 줄짜리, 두 줄짜리 이런 게 나와요. 어느 군, 어느 면에서 누가 굶어서 아사했다더라. 이런 기사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근데 지금도 통계는 그게 안 나와 있는데 당시에 아사자가 최소한도 20만 원 넘었다 그래요. 그 정도로 심각했어요, 당시에는. 근데 이 독재 정권은 흔히 통계를 조작하니까 중국도 지금 뭐 조작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그걸 확인할 필요는 없는데 그때 가장 심각했다고 저는 그래서 생각해요. 저도 물론 이제 한국은행이 집계하고 있는 그 GDP 통계지만 저는 한 75년 정도로부터 기준해서 그때부터 통계만 적정한 통계다라고. 대단하십니다. 아니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 드물어요. 그러니까 제가 대단하다는 평가를 굳이 지금 이렇게 안 하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아까 성장률을 IMF 외환위기 때 맞아요. 그거 하나만 통계만 보면 그래요. 적절한 통계다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62년은 제 감이 없어서 우리 소장님께 배우는 입장입니다만 좋은 말씀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말씀 속에서 거의 이제 끝나가는 시간이 와갑니다. 더 길게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여기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경제 위기가 온다 이런 문장이 있는데 제가 작년 10월에 23년 경제 전망서 낼 때 그때 부제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경기 침체가 온다 이랬었어요. 경기 침체하고 경제 위기의 정도가 좀 다른데요. 여러 가지 면에서 경기 침체, 23년의 경기 침체 국면이 말 그대로 경험해보지 못한 특징들이 있어서 저는 그렇게 표현했었습니다. 한국은행도 지금 현재 한국 경제를 IMF도 한국은행도 또 기획재정부도 1.6%, 한국은행 1.5%, IMF 1.5%, 저는 1.4%, 요 정도로 한국 경제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는데 경제 위기 마이너스 3%대면 정말 경제 위기죠. 근데 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라는 이 수식어를 넣으셨을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또 강조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아무리 심각한 경제 위기나 경제 파국이 네. 있더라도 네. 적절한 정책을 신속하게 펼치면 그걸 차단해낼 네. 수가 있어요. 네. 네. 근데 지금 우리 정부는 네. 큰 착각을 하고 있어요. 이상하게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잖아요. 네. 그러면 꼭 환율을 끌어올려요. 네. 환율을 끌어올리면 수출이 늘고, 수출이 늘면 경상수지 흑자가 커지고, 그러면 경기도 살아난다. 이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네. 환율이 상승하잖아요. 수출은 반드시 줄어듭니다. 네. 첫째는 환율이 오르잖아요. 해외 바이어가 즉각 수출 가격 좀 깎아줘. 그럼 우리 수출업체를 다 흥합니다. 그렇죠. 그 요구 없더라도 풀코스트 원리가 작동을 해요. 기업들은 적정 이윤 플러스 총 비용으로 가격을 매기기 때문에 환율이 오르면 적정 이윤은 이미 보장된 거니까 가격 깎아줘요. 더 많이 팔기 위해서라도. 네. 그리고 같은 물량을 수출하더라도 우리 원화가 약세로 돌아서면 달러 기준으로는 그 수출액이 줄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사례는 무수하게 많습니다.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사에도 많아요. 네. 반면에 환율이 점진적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수출은 반드시 증가하고 경상수지 흑자도 커지고 성장률도 높아져요. 네. 정부가 이걸 잘못 판단하고 있어요. 네. 책상머리에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 현재의 경제가 그렇게 가르치긴 해요. 네. 가격이 내리면 수요는 증가한다 그러는데 그건 틀렸단 말이에요. 네. 현실이 부정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역대 정권들 계속 그랬거든요. 집권 초기에는 환율을 끌어올려요. 네. 정책적으로. 네. 그럼 수출이 줄어요. 네. 그러니까 온갖 노력을 기울였는데 경기는 안 살아나요. 그러면 이제 시장의 힘에 이제 그 차츰 기대기 시작하면 환율은 그 뒤부터 점진적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정권 말기 되면 이제 항상 환율이 최저점에 가까워져요. 네. 그런 일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저는 제발 정책 당국에서 네. 그것만 알았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우리 수출이 우리 GDP의 거의 절반에 이른다고 사람들 얘기하잖아요. 네, 네. 그거 잘못된 거예요. 수출은 매출 총액이잖아요. 네. GDP는 부가가치 총액이잖아요. 네. 그 기준을 일치시켜야 비교가 네, 가능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매출액이든 부가가치든 그 그렇죠. 기준을 일치시키면 수출도 부가가치로 하든가. 네. 그죠? GDP도 매출액 기준으로 맞습니다. 하든가. 네. 근데 그러면 그러면 우리나라 수출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가 안 돼요. 9.5, 6% 돼요. 네. 내수가 90% 이상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국내 경기에 뭐가 더 결정적인 영향을 끼쳐요? 내수죠. 내수죠. 네. 그 내수는 환율이 점진적으로 떨어질 때 이게 활성화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수입하는 자원 가격도 훨씬 싸게 사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시설재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물가가 안정되니까 같은 속도로 더 많이 소비하게 되니까 성장률이 높아진다고요. 네. 그러니까 환율이 내려야. 예. 그러니까 세계사를 보더라도 환율이 내릴 때는 그 국가 경제가 번영을 해요. 네. 환율이 올라가잖아요. 그 예. 국가 경제는 반드시 쇠락의 길을 걸어요. 네. 아니 그런 역사적 사례들이 있잖아요. 네, 네. 그 책상머리에서 머리로만 생각하지 말고 네. 경제 이론에만 집착하지 말고 네. 이론과 현실은 다를 수도 있다는 걸 좀 받아들여야 한다. 네. 이걸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 그래서 지금 환율 정책이 실패하고 있어서 지금 지난해 우리나라 그 4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했고 네. 올해는 제가 마이너스 3%도 어렵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환율 정책이 계속 실패하고 있어요. 네. 우리 동아시아만 따져봅시다. 동아시아에서 경제 제일 잘 나가는 나라들. 예. 미국이 금리 인상하고 달러가 강세를 보일 때 이 나라들은 자국 토가 강세를 보여요. 그 나라들이 대표적으로 대만,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예요. 네.
싱가포르는 지금 그 2021년도에 이미 국민소득 7만 달러 넘었어요. 대만은 우리나라 그 1인당 국민소득을 20년 만에 넘어섰어요. 네, 네. 아니 그런 나라들은 자국 통화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우리 정부는 왜 우리 환율을 자꾸 그 끌어올리냐고요. 우리 원화 가치 그렇게 내리면은 국가 경제는 절대적으로 쇠락해 가요. 네. 이거는 역사의 철칙이에요. 한 번도 예가 없다니까요. 네. 제발 그걸 좀 그 정책 당국이 좀 네. 인지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말씀 정말 감사하고요. 말씀하신 어떤 경고, 말씀하신 어떤 제안 이런 것들을 그냥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정말 귀담아 듣고 많이 생각할 수 있는 좀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는 타이밍이에요. 이 책인싸 이 시리즈 이 코너에 공통 아우트로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제 제가 저한테 하는 질문입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우리 선생님이시지만 두구두구를 좀 해주십시오. 제가 왜냐면 김광석이 생각하는 최용식 하면 두구두구 해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광석이 생각하는 최용식은 신호등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 운전할 때 신호를 잘 지키면 큰 사고를 좀 피할 수 있습니다. 빨간 등인지 파란 등인지 노란불인지 정확하게 구분하고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23년 우리 한국 경제는 어려운 국면, 매우 어려운 국면에 진입해 있다라는 것을 경고해 주시고,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국면에서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강조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 1시간 동안 대답 나누면서 든 우리 소장님에 대한 그 제 느낌이 신호등과 같다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 괜찮으세요? 마음에 드세요? 고맙습니다. 네. 아니 저는 사실 대단히 낙관주의자예요. 네. 제가 책을 한 20권 정도 썼는데 네. 그 중에서 비관적인 건 이 책이 유일할걸요 아마. 그러시군요. 네. 원래 낙관주의자고 네. 이번에 금융위기만 잘 버텨내서 네. 극복을 하고 나면 네. 우리나라 성장률은 다시 6%대는 복구할 수 있다. 네. 고도 성장 가도에 다시 올라설 수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 이론적인 기초 이런 거는 말씀드리면 한없이 기니까 이 정도로 마무리할게요. 네. 또 말씀 속에서 정말 저도 많이 배웠고,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도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저도 참조해야 될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예를 들어서 1960년, 70년대 이런 이야기를 잘 모르거든요. 저도 무식해가지고.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교훈 주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경제 파국으로 치닫는 금융위기, 이 책을 통해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길게가 안 됩니다. 10자 이내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습니까? 잘 극복하면 네. 제도약. 네. 잘 극복하면 제도약. 잘 극복하면 제도약. 자, 8글자로 여기 CG가 쭉 나올 겁니다. 우리가 이게 파국, 위기 이런 이야기 했지만 우리가 잘 대응하고 우리 소장님께서 주신 신호등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신호를 정확하게 읽고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오히려 제도약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 주셔서 저도 굉장히 많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 아우트로의 마지막 질문 시리즈입니다. 자,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IMF 외환 위기를 예측한 경제학자로 좀 많이 알려지셨는데, 그래서 나에게 IMF 경제 위기는 혹은 IMF 외환 위기는 어떤 의미가 있는 단어인지 여쭙겠습니다. 나에게 IMF 외환 위기란? 그러니까 외환위기가 터진 다음에 국회에서 청문회가 열렸잖아요. 네. 풀려나가는 사람마다 핵심 책임자들이 아니에요. 네. 외환위기가 이미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걸 어떻게든지 타개해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만 불려나가더라고요. 그렇군요. 이 경기 과열 정책, 그러니까 화폐 발행 증액했던 사람들, 네. 그리고 재정 지출 증가시켰던 사람들이 핵심 책임자들인데 네. 누구 하나도 불려나가지 않았고 누구 하나도 책임이 물어지지 않았어요. 네.
실패에 대한 반성이 없으면 그 실패는 반드시 반복해요. 네. 지금 상황이 그렇다고요. 네. 그래서 지금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그때 외환 위기가 제가 경제 병략을 수립해야겠다. 네. 경제학에 병략이 없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경제처보다 훨씬 우월한 인체를 위해서는 병략이 깊고 광범위하게 발달했는데 왜 경제학은 병략이 없는가, 이런 의문을 갖게 돼서 이제 경제 병략을 구축하게 되는데 네. 그 덕에 제가 이제 이런 책도 쓰게 됐고 또 다음에는 이제 경제 병략 책을 네. 이제 임상 사례를 포함해서 네. 하나 좀 발간하려고 지금 그러시군요. 거의 지금 탈고 직전에 와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면 이제 우리 소장님께 IMF 외환 위기란 경제 병리학의 구축 배경 뭐 이렇게 요약하면 그럼요. 고맙습니다. 여기 딱 켈러 네. 내주시네.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에게 시리즈인데요. 이 경제학 학위를 좀 늦깎이에 또 갖게 되셨고 또 여러 차례 좀 말씀하셨는데 그냥 경제학자들의 얘기만 좀 들으면 안 된다 이런 경고도 많이 해주셨는데 그래서 나에게 경제학이란 무엇인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나에게 경제학은 어떤 의미입니까? 제가 한때 그 경제학 귀신을 떨쳐내기 위해서 제가 수집했던 논문들 다 태워버리고 네. 수집했던 책들, 특히 네. 사회주의 관련 책들을 포함해서 이런 책들을 이제 고물상 아니면 헌책방에 다 팔아치우고 경제학을 떠나려고 했던 적이 있어요. 네. 제야에서 경제학을 공부한다는 게 그렇게 힘겹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이 경제학 귀신이 끝내 발목을 잡고 안 놔주더라고요. 네. 근데 또 그 이제 50여 년의 그 오랜 어떤 집착 그리고 고생들 이런 것들이 이제야 세상 사람들이 좀 알아주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네. 그 뭐 지금은 이제 세상을 아주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경제학은 어떻게 보면 소장님께 애증 같은 느낌이네요. 옛날에는 참 증오하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참 나의 소산이고 하나의 사랑이 됐다 하는 느낌, 그런 느낌을 좀 갖게 됐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공식 질문입니다. 이 책인싸라는 이 시리즈에 출연하셔가지고 1시간 정도 저랑 대담을 해주셨는데 대담한 소감을 여쭙는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에게 책인싸란? 무한히 감사할 따름이죠. 아유,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머리 염색했다 혼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염색도 못하고 대충 이렇게 네. 뭐 이렇게 치르고 왔는데 네. 그 정도로 이제 제가 세상에 관심을 끄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예. 감사하고 있는데 또 여기서 또 초청해 주시니까 예. 야, 참 이제부터는 세상에 감사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살자 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네, 나에게 너무 고맙습니다. 책인싸는 감사 이렇게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오히려 이 채널에 출연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1시간여 동안 정말 많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그런 신호, 경고, 제안 이런 거 저도 잘 귀담아 듣고 우리 현실 생활에서 좀 잘 적용할 수 있도록 또 이런 어려운 국면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